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법칙이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뭐 규칙, 법칙.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오메 법칙.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KCL과 KVL까지 지나치게 했었지. 그리고 뭐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같은 거는 좀 약간 좀 마이너한 거고 뭐 그런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 있는 테브랭 노튼 변환 법칙이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왜 쓴다? 회로를 간략하게 만들어야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회로의 해석이 간단해지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태분행 노튼을 봤었죠. 자, 태분행과 노튼 정리는 이래요. 물론 이제 태분행을 노튼으로 변환하고 노튼을 태분행으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있고 태분행 정리 자체가 또 있죠. 어떤 거냐 하면 어떤 복잡한 회로이든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간략화할 수 있다. 그게 태분행 변환 법칙이었어요. 그렇죠? 노트는 어떤 복잡한 회로도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회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내용은 이래요. 지금 보면은 여기 어떤 회로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어떤 회로가 아니라 이 전체가 다 회로예요. 지금 이 전체가 다 회로인데, 자, 이 로드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어딘가 써 있을 텐데 가변 요소가 있어요. 일부 요소인데 가변 요소야. 이 부분은 변화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변화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 회로를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뭐 그냥 저항 한두 개 있고 뭐 전원 하나 정도 있는 거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지. 근데 뭐 복잡해지면 한없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부분을 빼고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터미널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함수로 표현했을 때 같은 함수로 표현된다라고 하면 그 회로는 등가이다라고 하는 게 터미널 법칙이었죠. 그래서 터미널 법칙에 의해서 여기 전압과 전류가 같은 게 걸리도록 간략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등가 회로가 되는 거고 지금 이 경우에 등가 회로를 만드는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하나의 저항과 하나의 전압원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간략화시켜주는 것이 태분행 정리였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해봐야겠지. 자, 여기 밑에 써 있는데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한 두 개 내지는 세 개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일단 처음 이 회로를 봤을 때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회로를 봤을 때 종속 전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종속 전압원이나 종속 전류원이 있으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방법을 쓰면 안 돼. 지금 내가 얘기하는 방법은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회로 안에 있는 그 여기 요 얘기인데 그러니까 소스 킬링을 하는 거지. 전원을 다 없애는 거예요. 전원을 다 없애고 여기 있는 요 RTH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전원을 없앤 상태에서 등가 저항을 구해주면 그게 뭐다? 태분행 등가 저항과 같아진다라는 게 있었어요. 단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에 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졌죠. 종속 전원 내부에 내부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걔를 없애버리면 전체 저항값이 달라지는 사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를 개방시켰을 때 요 개방된 단자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 개방회로 전압을 구하면 그게 태분행 회로의 전압원 값과 같더라. 알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게 있었죠. 그리고 뭐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노튼 법칙이에요. 노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자, 여기서도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전압원, 전류원을 없애주고 그 없앤 상태에서 등가 저항, 합성 저항. 합성저항 우리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했었잖아요. 제일 먼저부터 하나씩 줄여가면 되는 등가 저항을 구해주면 그게 Rn과 같아지는 건데 자, IN을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IN을 구하는 방법은 자, 단락회로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여기 이 둘 사이를 개방시켜서 개방회로 전압을 구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 둘 사이를 단락시켜서 단락회로 전류를 구하면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류원의 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경우도 뭐 어느 경우나 다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긴 해. 자, 개방 회로 전압과 지금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요 부분을 갖다가 개방시킨 다음에 이 사이에 걸려 있는 VOC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요거 약간 좀 애매하게 구별되는데 요거를 지우고 여기를 단락시킨 후에 단락회로 전류 ISC를 구할 수 있어. 요거는 각각 구하면 되죠. 이 안에 어떤 뭐가 있던 거기에 걸려 있는 전압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던 거기를 흐르는 전류를 구하게 되면 외부에 측정한 전류를 구하게 되면 이게 사실 우리가 전압원 그러니까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 원리와 같거든요. 우리가 어떤 회로에 걸려 있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면 그 안에 있는 회로의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VOC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내부에 걸려 있는 전압인 거고 ISC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내부를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RTH는 VOC분의 뭐 아이고 RTH는 ISC분의 VOC라고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이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이제 VO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지금 VO라고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익숙한 숫자로 합시다. 만약에 여기에 뭐 1V라고 하는 테스트 전압원을 걸어주는 거예요. 숫자를 아는 거를 걸어주는 거지. 1V 전압원을 걸어주고 그 전압원을 걸었을 때 측정되는 전류가 구할 수 있겠죠. 숫자로서. 그러면 자 여기는 1V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측정된 I5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그게 RTH가 되는. 자, 이 경우는 뭐 I5를 뭐 1A 전류원을 넣어주는 거야. 1A 그러니까 테스트 전압원 테스트 전류원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1A 전류원을 넣어줬을 때 지금 이 회로에 걸려있는 AB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분모는 1A가 되는 거고 분자는 여기서 구해지는 V5가 돼서 RTH 값을 구할 수 있는 자, 이 경우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자,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소스 스킬링을 해서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소스 스킬링이 기억이 안 나는 또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자 전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없앤다? 개방시켜줘요. 전류라는 게 물의 흐름으로 생각한다면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거는 막아주거나 끊어주거나요. 근데 우리는 막아준다는 표현 대신은 개방시킨다. 그러니까 길을 끊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전압원 같은 경우는 역할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뭐 어떤 물로 표현하면은 펌프의 기능을 해요. 높이차를 만들어주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물이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높이차가 있어야 되잖아. 높이차를 만들어주는 게 전압원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자 높이차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전압이 그러니까 전압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단락시켜주면 돼요. 회로의 어떤 부분에 소자가 있으면 그 소자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전위차가 존재하게 되겠죠. 뭐 이게 전압 강화든 전압 상승이 돼 있을 거잖아. 근데 전압이 0, 그러니까 그 전위차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 전위차가 0이 된다는 거는 저항이 0인 거고 그래서 단락시켜주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테스트 전압원 혹은 테스트 전류원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하나 아니면 VOC 혹은 VOC와 ISC 값을 구해서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RTH 값을 구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은 이거예요. 뭐냐면 태분행 회로를 노튼 회로로 이제 변환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노튼 회로를 태분행 회로로 변환하고 싶은 거지. 어떤 경우냐 하면 회로 안에 막 전압원과 전류원이 막 섞여 있어. 근데 전압원 하나로 이렇게 전압원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걸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전압원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도록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 평행이동도 가능하다고 했었고 그리고 전류원도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압원 하나로 만들려면 우리가 전류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될 거고 전류원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전압원으로 표현된 회로를 전류원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지. 그 등가가 성립하는 조건이 이래요. 자, 일단 여기 써 있는데
V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태분행 회로의 태분행 등가 전압, 그다음에 RT라고 하는 것은 태분행 등가 저항, 그리고 IN과 RN은 각각 태분행 아니 노튼 전류원의 값과 노튼 등가 저항 값이에요. 이 두 개의 회로가 같아지려면 자 여기 밑에 있는 요 관계식을 성립돼야 되는데 자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자, 뭐 푸는 과정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결과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결과 뭐? 자, RT라고 하는 이 저항의 값과 여기 있는 이 RN이라고 하는 저항의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일단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해야 돼. 이게 등가가 성립하려면 RT와 RN은 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VT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VTH라고 쓰는 게 난 더 편한데 VTH라고 하는 값은 RN 곱하기 IN 값이 되는 거예요. 혹은 IN 값은 RTH분의 VTH 값이 되면 돼요. 자, 요 관계식을 만족하면 그러니까 위아래 같아요. 어차피 RN과 RTH 값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위아래는 어차피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관계식 RTH는 RN 요거를 만족하게 되면 태분행 회로로 표현되어 있는 회로가 노튼 회로로 변환이 가능하다. 혹은 노튼 회로도 태분행 회로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것도 잘 외우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 푸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언제 쓸 수 있다? 전화번만 남기고 싶은 경우, 전류원만 남기고 싶은 경우에 이렇게 쓰면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우리 뭐 2학기 때는 노튼 태분행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예, 역시나 나와요. 1학기 때 썼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예, 해주는 거니까 잘 좀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2학기 내내 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등가인 회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 뭐 태분행 정리와 노튼 정리에 대한 어떤 정의 혹은 뭐 이렇게 그 정의지 정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썼어요. 자, 이제 뒤에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 굉장히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은 자, 뭐 회로망을 한 쌍의 단자에 연결된 등가 직류 뭐 저거 써 있지. 예, 뭐 저런 목적으로 쓰는 거고. 자, 아래쪽에 있는 회로를 보면 자, 이 회로에서 지금 여기 있는 요게 가변 요소예요. 그냥 그렇다고 보는 거야. RL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변 요소를 보고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요 부분을 하나의 전화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태블행이니까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의 직렬 연결된 형태로 줄이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이해돼? 그러면 자, 종속 전원이 없죠. 그렇죠? 항상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종속 전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없으니까 조금 더 편하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정해야지. VTH를 구할 거냐, VOC를 구할 거냐, RTH를 구할 거냐를 먼저 정하는데 여기 문제를 보면 이제 VOC를 먼저 구하는 걸로 되어 있죠. VOC를 먼저 구해 볼게요. 자, 지금 요 위치를 개방을 시켜야죠. 그렇지? 가변 요소니까 가변 요소는 없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개방을 시키고 나면 자, 여기 지금 뭐 24V라고 답이 나왔지만 왜 24V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지금 여기 36V 전화번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전류가 흐를 거고 지금 이제 애매한 게 이거지. 여기에 도선이 있어서 마치 전류가 흘러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끊어져 있어요. 개방시켰잖아. 개방시켰으면은 전 위는 형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양단에, 그러니까 A와 B 양단의 전압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끊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전류의 입장에서는 무시하면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여기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요 두 개 사이의 전압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지죠. 어떻게 간단해져? 자, 36V 전화번과 3옴, 6옴의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단일 룹 회로로 줄여졌어요. 그러니까 뭐지? 간략화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복습했었던 내용 중에 뭐지? 전압 분배 법칙.
자, 직렬로 연결된 저항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자, 저항의 값에 비례해서 전압이 나눠진다. 그게 전압 분배 법칙이겠어요. 그러면 자, 36V의 전압 1이 있고 지금 여기 3옴과 그러니까 6옴이니까 1대 2의 비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2V와 24V로 나눠지니까 그리고 여기에 12V 걸리는 거고 여기에 24V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개방회로 전압이 24V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다음 여기서는 일단 자, 그리고 전압 구했으니까 전압 원값 구했으니까 그다음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항값을 구해야 되지. 등가 저항값을 구해야 돼요. 자, 등가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종속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스 스케일링을 통해서 우리가 등가 저항을 구해주면 되지.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소스 스케일링을 했죠. 전압원이기 때문에 단락시켰어요. 도선을 배치했어.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이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가장 먼쪽부터 차례차례 줄여 나가면 되죠. 가장 먼쪽에 있는 게 뭐? 3옴. 그거에 옆에 있는 게 6옴인데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를 파악해야 돼요. 자, 병렬 연결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A로부터 B까지 가야 돼. 그렇죠?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병렬 연결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3옴과 6옴의 어떤 합성 등가 정을 구하게 되면 저기 써있는 것처럼 2옴이 나와요. 이거는 각자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2옴까지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태분행 회로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가변 요소를 제거해 줬었죠. 가변 요소를 다시 원래 상태대로 그러니까 다시 끼워 넣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회로와 이 회로가 모양은 다르지만 등가인 회로가 됐어요. 이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봅시다. 이제 노튼 우리가 또 해봐야겠지? 자, 노튼 같은 경우에는 뭐 쭉쭉쭉 넘어가고 이거 일단 가기 전에 자, 일단 뭘 해야 돼? IN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단락회로 전류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의 값들을 단락시키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뭐 A와 B를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연결시켜도 되고 아니면 저항을 띄고 연결시켜도 돼. 어차피 전류는 다 어디로 흘러요? 저항이 없는 이 이상적인 도선을 다 흐르기 때문에 얘가 무시가 돼버려요. 이해되죠? 그런데 무시가 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지.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자, 지금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복습했던 내용 중에 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부위가 그냥 하나의 노드죠. 노드와 노드 사이에 아무런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노드를 취급할 수 있어. 여기도 하나의 노드야. 그러면 자, 여기 위쪽 노드에서 아래쪽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총 몇 개예요? 3개. 하나, 둘, 3개. 근데 그 3개 길 중에서 2개는 저항을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저항이 없죠. 그럼 전류가 다 어떻게 돼? 모두 다 저항이 없는 쪽으로 다 흐르게 되지. 그러면 모든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얘는 무시가 되게 돼요. 그러면 남는 게 3옴 36V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단순한 회로가 남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IN가 구할 수 있죠. 오hm 법칙 통해서 3옴분의 36V 하게 되면 12A가 나오는 거 구할 수 있고 그래서 IN 값 구했고 RT가 아니라 RN 값 구할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이게 RN 값을 구하기 위한 과정인데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전원이 없어졌고 마찬가지로 바깥쪽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얘와 얘의 병렬 연결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2옴이 나오고 아까 앞에서 구했던 12A 그다음에 2옴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시켜 주면 우리가 구하는 회로가 되고 자, 로드 저항까지 넣어주게 되면 완성이 되게 된다. 여기까지 질문. 나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이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뭐 졸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좀 일어납시다. 자, 챕터 3, 그러니까 3번 챕터 같은 경우는 뭐 별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종속 전원과 관련된 얘기예요. 뭐 총 4개의 종속 전원이 있었고, 뭐 그 전류원 같은 경우 뭐 두 종류. 그러니까 뭐 컨트롤 되는 게 볼테이지냐 그 뭐지? 커런트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그런 종류가 있었고, 자, 뭐 중요한 건 이거죠. 이렇게 생겼어. 종속 전원은 종속 전화번과 종속 전류원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된 거는 전압원인 거고 화살표로 표현된 건 전류원인 건데 이 마른 목골 안에 넣는 게 종속 전압원, 종속 전류원이다. 자, 그래서 뭐 저렇게 표현되는 거고 자, 종속 전압원과 종속 전류원을 만난 경우에는 뭘 확인해야 돼요? 여기 있는 지금 요 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득값이에요. 개인 혹은 이득값이라고 해. 그러니까 저만큼의 값을 우리가 웨이팅 팩터로 주는 건데 가중치를 주는 건데 그러면 얼마의 값에 저만큼의 가중치가 붙느냐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값이 어디에 걸려 있는 값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값을 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문제 풀면서 또 이제 하는 걸로 합시다. 자, 4장 넘어가 볼게요. 자, 4장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법칙 혹은 뭐 규칙들이 주로 나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자, 선형 회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아직 시놈 시스템 아직 안 배웠지. 네. 그 선형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요 아날로그, 요걸 지금 아날로그 회로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아날로그 회로는 그냥 선형 회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비선형 회로인 경우가 있긴 있어요. 내년 1학기에는 아마 비선형 회로를 다룰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그 뭐 다이오드나 반도체를 다루게 되면 그때는 이제 비선형 회로가 돼요. 그러니까 선형 회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뭐 시간에 대한 뭐 출력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리니어하게 표현되는 회로들을 선형 회로라고 하잖아요. 네, 비례성과 가산성으로 정의되는 게 선형성이에요. 비례성이라고 하면 자 여기 어디 써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비례성에 해당되는 거고 가산성 자 얘기해 보자. 자 이거요. 뭐냐면 자 a x 이퀄 뭐 y라고 합시다. 여기에 만약에 k라고 하는 팩터가 여기 곱해진다면 출력에도 k라고 하는 팩터가 곱해진다. 이게 비례성이에요. 그러면 가산성은 뭐냐면 x1 ax1 이퀄 y1이야. bx2 이퀄 뭐 y2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이게 아니지. 지금 그러니까 결국 중첩으로 되는 건데 예. a x1 이퀄 y1이 되는 거고 a x2 이퀄 y2가 됐을 때 만약에 x3라고 하는 입력이 x1과 x2의 합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자 y3라고 하는 것은 y1과 y2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게 가산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더하게 되면 이만큼 더한 여기 어딘가에 있는 이 값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가산성에 대한 얘기고 이런 성질들을 만족하는 게 선형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요 아날로그 회로 우리가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다루는 회로에 대해서는 다 선형 회로다라고 가정을 할 거니까 그랬을 수 있는 게 뭘까? 여기 아래 쓰여져 있는 중첩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중첩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전화번 혹은 이제 소스가 있을 때 그 소스를 뭐 그냥 다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돼요. 다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놓고 문제를 풀기 어려울 때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자, 전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없애는 거야. 그래서 결과를 얻고 전원별로 이걸 반복해요. 전원이 S1, S2, S3가 있다고 하면 S1만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전류 혹은 전압값 S2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전압 혹은 전류값 S3에 대한 값을 반복한 다음에 그 결과로 나온 각각의 전류 뭐 I1, I2, I3가 있다고 하면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를 구하게 되면 그게 처음부터 S1, S2, S3라고 하는 전압원이 전체에 있는 경우와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는 단 언제 성립하느냐? 선형 회로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모두 다 선형 회로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중첩을 써도 된다. 단 중첩을 못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 한 경우 딱 있었어. 한 경우, 뭐 두 경우라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자, 전력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중첩이 허용이 안 돼요. 아, 잠깐만. 이거는 이번 학기에 배워야 돼요, 이거는. 내가 지난 학기에 가르친 게 이번 학기에 배워야 돼요. 예. 일반적으로 전력은 예, 중첩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제곱텀이 없잖아요. 뭐 P라고 하는 거는 R분의 V제곱 혹은 I제곱 R로 붙기 때문에 선형성이 만족이 안 돼요. 근데 만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배우도록 합시다. 왜? 배운 것 같아? 응. 나도 좀 헷갈려 지금. 언제 얘기했었지? 요즘 내가 내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어서. 자, 그러면 우리 노드 어널리시스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KCL과 KVL을 배웠어요. 자, KCL은 주로 언제 쓴다 그랬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단 KCL이 뭐야? 어떤 노드가 있고 그 노드에 들어오는 전류 혹은 나가는 전류 간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해서 값을 구하는 거죠. 자, 들어오는 전류합은 0이다. 나가는 전류합은 0이다. 혹은 들어온 전류합과 나간 전류합은 같다라는 게 KCL이었어요. 그렇지? 자, 거기서 노드가 있었고 그 노드 어널리시스 우리가 할 때 주로 뭘 구한다? 자, 노드 전압이라는 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주로 쓴다. 그래서 지금 노드 전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자, 이쪽 노드에 대한 전압을 구하고 이쪽 노드의 전압에 대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레퍼런스를 잡아주면 편하다는 거예요. 없어도 풀 수는 있지만 잡아주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특정 부분에 보통 이렇게 뭐 회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 아래쪽 부분에 그냥 우리가 임의로 그라운드를 잡아주잖아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레퍼런스로, 그러니까 0인 값으로 만들어주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레퍼런스를 잡아준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전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절대값이라기보다는 이제 상대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니까 그 0으로 한쪽을 0으로 만들어주면 다른 쪽 값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런 의미로서 레퍼런스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잡아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다시 좀 한번 보면 V1, 2라고 하면 자, 뒤쪽에 있는 첨자가 기준이에요. V2에서 V1을 바라보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자, V2가 아래쪽에 있고 V1이 위쪽에 있다고 하면 이 사이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V1에서 V2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자, 요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거 했었고, 자, V1, V2라고 하는 이 노드,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 하는 거. 자, 저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노드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여기 지금 보면은 V1이라고 하는 거, 여기를 지금 1번 노드로 보는 거예요. 1번 노드로 봤을 때, 자, 노드 어널리시스라는 게 결국은 뭐냐? KCL이야. KCL은 들어오는 전류 혹은 나가는 전류 합이 같다라는 거죠. 자,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를 파악해 봅시다. 자, 들어오는 전류 여기 하나, 나가는 전류 하나, 두 개야. 그렇지? 잘 파악해야 돼요. 이렇게 길게 내려져 있을 경우에는 이거에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걸 다 잘 봐줘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IG1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전류. 그리고 나가는 전류를 표현해 줘야 되니까 등호의 반대쪽에 여기 I1과 I2를 써주게 되는데 IG1이라고 하는 값은 주어진 값이고 I1과 I2는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아줬죠? 그럼 여기 얼마야? 0V.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위쪽에 노드 전압을 V1, 여기를 V2라고 놨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V1과 V2로 보면 돼요. 그러면 V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아래쪽에 지금 전체가 다 레퍼런스로 잡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래쪽은 모두 다 0이에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이 V1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이 V2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I1이라고 하는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는 자, V1이라고 하는 전압값을 R1이라고 하는 저항으로 나누어 주면 오면붙이고 쓰면 I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자, 지금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봐야지 되겠죠. 전류의 흐름상. 그러면 여기가 V1이 높다라고 보고 V2가 낮다라고 보자고요. V1에서 V2를 빼고 사이에 낀 저항 R2로 나눠주면 우리가 I2를 구하는 것이 되죠.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쓰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2번 노드에 대해서 봅시다. 지금 2번 노드는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요 노드이고 노드 전압을 V2로 받고 자, 나가는 전류 하나, 두 개, 들어온 전류 하나. 자, 나가는 전류 그래서 지금 보면은 들어온 전류 먼저 썼네. 들어온 전류 I2를 써주고 나가는 전류 I3와 IG2를 써줬어요.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그라운드 잡혀 있고 위쪽에 V2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자, I3라고 하는 이것은 R3분의 V2가 되죠. 그래서 여기 어디였어? R3분의 V2가 있고 자, 지금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얘는 어떻게 돼? V1에서 V2를 빼고 R2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자, 얘를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뭐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거 있었고 세 개가 있었어요.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거 있었고 그다음 뭐 크라머의 법칙이라는 거 있었고 그다음에 역행렬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 책에 그 부록에 다 있으니까 보고 여기도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갖고 왔어요. 자, 지금 안 갖고 왔구나. 네, 안 갖고 왔어. 미안해. 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을 잘 참고하도록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었을 때 얘를 행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지금 요거 이렇게 해서 R1, R3, R3 그다음에 마이너스 R3 이렇게 해서 표현하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행렬식으로 표현한 거고 나머지 뭐 크라메 법칙 그다음에 역행렬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을 좀 참고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졸고 있는 학생이 좀 많은 관계로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자, 5장부터는 좀 외워야 될 게 조금 더 생기죠. 뭐냐면은 이제 뭐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지? 뭐 커패시터의 정의 뭐 그런 거는 뭐 됐어. 예, 그냥 됐고 인덕터의 정의 그냥 어쨌든 됐고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대해서 하나만 기억합시다.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수동소자야. 수동소자인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얘네들은 본인이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변하면 순간적으로 본인이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를 쓰면서 외부 환경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계속하는 건 아니고 그냥 노력을 순간적으로 해. 그래서 그 뭐 전기적인 어떤 관성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전압에 대해서 관성, 그다음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전류에 대해서 관성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자,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면 자, 시간이 변화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값도 변하지 않고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내부에서의 어떤 전류 전압값도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일정한 전압과 전류값을 유지하고 있으면 직류 정상 상태야. 직류 정상 상태인 경우에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커패시터는 단락 회로로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인덕터는 아니 쏘리 다시 커패시터는 개방 회로로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인덕터는 단락 회로로 처리를 해서 풀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문제에서 직류 정상 상태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리고 그때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보이면 얘네들은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없애주면 돼. 커패시터는 개방, 인덕터는 단락.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몇 가지 외워야 될 게 자, 요거 외워야 돼.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에 전류는 자, 커패시턴스 상수 C 곱하기 DT분의 DV로 정의가 됩니다. 이거는 2학기 때도 그대로 쓰일 거예요. 자, 뭐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마이너스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쨌든 알 수 있을 거고 자, 반대로 전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적분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전압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전압이 변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하면 직류 정상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 경우는 이 전류값이 0이 돼. 전류값이 0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죠. 끊어져 있다는 얘기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개방 회로로 우리가 취급하면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전압이 연속성을 갖는다
라는 얘기 기억하고요. 자, 다음 봅시다. 지금 커패시터의 직렬, 병렬 관계가 나오는데, 자, 그냥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의 합성, 뭐 저항, 합성, 인덕턴스, 합성, 커패시턴스 구할 때 저항과 인덕터는 동일했어요. 구하는 방법이. 그렇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의 합,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단순 합으로 구하는 게 저항과 인덕터. 커패시터는 반대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단순합.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의 합으로 구하는 것이 커패시턴스 상수를 구하는, 아니, 합성 커패시턴스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뭐 요거는 좀 빠르게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증명에 대한 거예요. 증명에 대한 건데, 뭐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는 공대잖아. 공돌이들은 결과만 잘 알고 그 결과를 갖다 잘 쓰면 돼. 알겠지? 저기 이제 뭐 물리학과 수학과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증명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증명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것도 방금 설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역수의 합으로 구하면 된다. 자,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그냥 단순 합으로 구하면 되더라. 자, 인덕터의 경우에 자, 외워줘야 될 거 이거죠. 자, VT라고 하는 전압은 자, L 곱하기 DT분의 DI로서 정의가 된다. 이해되지? 그리고 자, 어디 갔어? 자, 여기 전류 IT에 대한 거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뭐 하나 생각난 김에 얘기하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적분구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로 놓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볼 수도 있다 그랬죠. 어떻게 나누는지 보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시작되는 시점이 관측되는 시점이 있겠지. 그때까지를 t0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 그리고 t0로부터 t까지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뭘로 볼 수 있어? 초기값이라는 걸로 대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초기값,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값으로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 구간으로 놓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 그리고 t0부터 t까지로 놓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를 초기값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렬, 병렬 얘기가 나오겠죠? 직렬, 병렬은 여기서는 저항 다루듯이 하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장이 빠르게 넘어갔고, 오늘 목표가 6장과 7장까지 마무리하고 끝내는 건데, 예상으로 7장은 못할 것 같고, 6장까지 일단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6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뭐예요? RL 혹은 RC가 있는 회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소자가 함께 있는 회로를 다뤄요. 그러면 자, RL과 RC가 있는 회로는 우리가 이런 회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1차 미분 회로라고 불렀어요. 그렇지? 1차 미분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차 미분항이 1차이기 때문에 1차 미분 회로다라고 했었고, 자, 두 번째. RLC가 모두 다 있는 회로가 있었어요. 지금 6장이고 7장이 이제 RLC가 모두 다 있는 회로지. 그러니까 RLC가 다 있는 회로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2차 미분 회로라고 했었어요. 최고차 미분항이 2차인 회로예요. 그래서 2차 미분 회로라고 불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를 연습을 했었죠. 1차 미분 회로를 푸는 미분 방정식은 우리는 그냥 정말 기술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냥 제차 미분 방정식의 고유해를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그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하고, 강제 함수를 뭐 지금 강제 함수의 그 형태에 따라서 시험 강제를 정해놓고 그것을 대입해서 그 강제를 푸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풀었죠. 근데 여기 나오는 거는 그건 아니고 일단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여기 처음 나오는 거는 여기 보면은 자, 뭐가 없어? 전원이 없어요. 그렇죠? 무전원 RC 회로예요. 자, 전원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는 강제 응답이 있냐 없냐인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강제 함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강제 응답이 있을 거고 이 경우는 강제 함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 응답이 없고 자, 그럼 뭐만 있어? 이 내부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정은 이래요. 얘가 충전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이 회로를 동작을 해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충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회로는 아예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충전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 에너지를 VT라고 놓고 하면 자, 여기 위쪽에 우리가 노드를 잡읍시다. 그리고 저 노드를 잡고 보면 자, 이게 이렇게 KCL을 쓸 수 있겠죠. 하나의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합은 0이다로 KCL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자, 지금 뭐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이니셜 볼테이지라고 하는 초기 값이 T0에서 V0라고 나오는 거고, 자, 뭐 응답은 뭐 초기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에 의존되고, 뭐 초기 에너지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알면 되고, 자, T가 0보다 클 때에 VT와 IT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KCL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여기 이쪽 노드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전류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나가는 전류, 전부 다 나간 전류잖아요. 나가는 전류의 합은 지금 이렇게 구하고 그게 0이다. 로 풀면 되지. 그리고 저거를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자, 지금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자,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자, 저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다음 우리가 로그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 로그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VT,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을 취하게 되면 VT라고 하는 거는 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RC분의 T 플러스 K가 되는데 자, 지수의 부분에 K가 덧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곱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K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수로 치환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상수가 되어 있고 그 뒤에 붙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자, 여기 RC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가 돼? 시상수가 되죠. RL 회로에서는 시상수를 타로 봤을 때 RC가 되고 그다음에 RL 회로에서는 R분의 L로 우리가 시상수를 정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상수를 알면 그냥 시상수를 알면 저기다가 그냥 RC 값 혹은 타워 값을 한 번에 넣으면 되는데 자, 시상수를 구할 때에 주의할 거 뭐? 저항을 하나의 합성 저항으로 바꿔준 다음에 값을 넣어줘야 되고 커패시턴스 상수도 하나의 커패시터로 합성을 한 다음에 넣어줘야 돼요. RL도 마찬가지야. R분의 L을 구할 때도 R도 하나, L도 하나로 바꿔준 후에 뭐 나눠주든 곱해주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풀면은 지금 이렇게 VT라고 하는 게 자,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V0분의 익스포넨셜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는데 자, 요 방법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방법이 있더라라는 걸로 알면 되고 IT는 저거를 변형해서 구하면 되고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지금 이제 RL 회로예요. RL 회로인데 어때? 전원이 역시나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자, 초기 전류를 I0, T 이퀄 0일 때 I0로 받고 자, T가 0보다 클 때 KVL을 이용하게 되면 자, 지금 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전압 강하예요. 그래서 회로 룹을 돌 때의 전압 강화의 합은 0으로 이렇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식이 쓰여지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수 분리법을 이용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로그 함수로서 표현이 되고 이거를 자, 로그를 없애면 IT는 K분의 익스포넨셜을 마이너스 L분의 R 곱하기 T로 되는데 저거를 이제 타우분의 T로서 바꾸게 되면 자, 뭐 R분의 L이 이제 타워에 해당되는 값이 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진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자, 뭐 시상수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한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시상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합시다. 자, 고유응답이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핵분열을 제외하고는 다 어떤 식으로 감소해?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해요.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는데 저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아, 물론 이제 뭐 수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 있는데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얘보다 뭐 얼마나 느리다 빠르다를 얘기하려면 자, 우리가 직선을 놓고 얘기했을 때 자, 얘보다 얘가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라는 거를 기울기를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그 기울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단위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시상수예요. 그래서 자, 고유응답이 혹은 뭐 고유응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응답이 감소를 하는데 이거 다 하면 안 되는데 감소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응답의 36.8%, 요 36.8%가 되는 요 점에 해당되는 시간이 있겠죠? 이 시간을 시상수 타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빨리 감소하는, 그러니까 감소의 폭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텐데 어떤 게 시상수가 더 클까? 시상수가 크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36.8%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느리게 감소하는 얘기겠지? 그래서 자, 같은 뭐 36.8,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서 시작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37%의 위치가 여기다라고 보고 이때의 값이 여기이고 그때의 자, 타우 1이 있고 타우 2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타우 2에 해당되는 이게 느리게 감소하는 거고 타우 1에 해당되는 얘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수 함수가 돼요. 그래서 저런 역할을 해주는 게 시상수이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회로에서 다루지만 회로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수함수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혹은 뭐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모두 시상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VT가 아니라 R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RC 회로 같은 경우는 저 시상수 타우가 R 곱하기 C로 정의가 되고 RL 회로 같은 경우는 시상수 타우가 R분의 L로서 정의가 되고 자 이와 같은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 하나의 저항, 하나의 커패시터 그다음에 하나의 저항, 하나의 인덕터로 줄여준 후에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지. 자 강제함수가 있는 그런 미분 방정식 혹은 미분 회로예요. 1차 미분 회로예요. 지금 보면은 자 여기 강제함수가 하나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회로에 직류 정상승 들어가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그냥 개방회로 혹은 단락회로로 취급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저기에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제 스위치 동작을 넣어주지. 이제 과도기적 응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위치가 추가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위치 동작을 전후해서 우리가 순간의 찰나, 그러니까 어떤 찰나의 순간을 갖다 표현을 해요. 제로라는 시점이 있는데 제로 마이너스라는 시점은 스위치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t 이퀄 0일 때 닫히는 거지. 그렇죠? t 이퀄 0일 때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로 마이너스 시점에서는 이 스위치는 열려 있을까 닫혀 있을까? t 이퀄 0에서 닫힌다고 했으니까 제로 마이너스라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t 이퀄 제로라는 시점에서 정말 진짜 조금 앞에 조금 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스위치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죠. 제로 플러스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0보다는 조금 지난 거예요.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조금 지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0에서 닫힌다고 했으니까 닫혀 있는 거죠. 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혹은 뭐 전기적인 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T 이퀄 제로에서 어떤 스위치 동작이 있을 때 V의 제로 마이너스 V의 제로 여기 그냥 V로 쓰여 있으니까 VC라고 합시다. 헷갈리지 않게. VC의 제로 마이너스 값과 VC의 제로 플러스 값이 서로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순간적으로는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초기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 이제 문제들이 계속 나올 텐데 초기 값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 초기 조건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자, 저 회로는 스위치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물론 이제 뭐 여기 직류 정상 상태로 보면 되죠. 지금 스위치가 열려 있는 위치가 그래서 지금 저거 직류 정상 상태의 의미가 별로 없긴 한데 직류 정상 상태로 보면 돼요. 그리고 스위치가 닫힌 동작에서는 강제 함수 플러스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외부로 내보내는 것에 대한 고유응답이 강제 응답 플러스 고유응답이 같이 있는 그런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이제 아래에 쓰여져 있는데 자 강제 함수가 있는 미분 방정식은 자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자, 시험 강제해로 미지상수 A를 택하고 이를 미분 방정식에 대입하여 A 값을 구한다. 일단 이거 전에 우리가 뭘 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냐면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회로 해석을 통해서 미분 방정식은 구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것까지는 한 거야. 자, 미분 방정식이 뭐 이거는 V에 대한 식이구나. 뭐 DT분의 DV 더하기 뭐 A1V 플러스 A2 이퀄 0. 아, 0이면 안 되겠지. 강제함수가 있으니까 이게 fx다 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분 방정식이 세워진 거죠. 자, 우리가 미분 방정식 세울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1차 미분 방정식이든 2차 미분 방정식이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놓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거만 잘 지켜주면 되고, 자,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은 세워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시험 강제로 미지상수 A를 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거는 미지상수 A에 대한 얘기는 1학기 과정에서만 그래. 알겠죠? 2학기 과정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2학기는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뭐 정연파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강제함수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전류원 혹은 전화번의 값이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지수함수일 수도 있고 뭐 삼각함수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에는 시험 강제해가 미지의 상수가 아니라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의 시험 강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인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사인 뭐 A 사인 뭐 얼마 더하기 B 코사인 얼마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서 표현된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제가 다시 테이블을 올려주면서 나중에 알려줄게요. 일단 요 시험 강제를 미지의 상수 A로 택하는 거는 1학기 직류 그러니까 직류 전원에 대해서 다룰 때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2학기 과정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교류 전원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얘기는 안 통하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테이블, 그 예전 교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테이블 7.1인가 7.2인가 그랬는데, 그 테이블을 이제 앞으로는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일부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VF라고 하는 시험 강제가 있고 VN이라고 하는 시험 고유가 있다고 했을 때, VF라고 하는 시험 강제를 A로 놓고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고 여기에 대입하고 해서 그 A 값 이퀄 얼마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 강제 VF를 구할 수 있다. 시험 고유에. 자, 시험 고유에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자, VN이라고 하는 것이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쓰인다, 그러니까 생겼다라는 거를 알고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뭐 VN을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로 놓고 풀어도 되고, 그렇지? 풀어도 되고, 우리가 어떻게 써? 아예 그냥 여기에다가 1차 미분항인 경우에는 그냥 S, 여기 그러니까 그냥 일반항인 경우에는 뭐 A1 이런 식으로 놓고 우리가 그냥 제차, 그러니까 특성 방식으로 풀 수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S 값을 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K 값을 구할 때는 뭘 써야 돼? 초기 조건을, 초기 값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자, 고유해와 강제해의 합이 완전해가 되는 거고, 자, 초기 값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를 푸는 이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문제 하나를 같이 풀어보면, 자, 우리가 뭐 지난 학기에도 같이 풀었었던 예제이긴 한데, 자, 봅시다. 지금 이건 주어진 거예요. V0 마이너스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V0, 그러니까 캐피탈 V0라고 하는 지금 초기 값이 주어졌어요. 자, 이게 어디를 뜻하냐면 여기 뜻하는 거고, 아까 그 위치에 있던 거와 비슷하죠. 자,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자, t가 0보다 클 때에 지금 요 위치에서의 KCL이 아니라 요 위치에서 KCL이 아니라 KCL은 여기서 보여야지. KCL을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가 있고 나가는 전류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전류 여기 I0, 나가는 전류 C 곱하기 DT분의 DV가 이렇게 내려가는 전류이고, 자, 여기 걸려있는 전압이 VT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 아래쪽에 레퍼런스를 잡아주면 위쪽 노드에서의 전압이 VT가 되는 거고, 여기서의 전압도 마찬가지로 VT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이에 아무 소자도 없지. 뭐 스위치는 그냥 이상적인 도선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 R분의 V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립이 돼요. 이해돼? 그러면 뭐 한 거야? 미분방정식을 구했죠. 근데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놓자고 했잖아. 그러면 양변을 C로 나눠주게 되면 자 여기 dt분의 dv 더하기 rc분의 1 곱하기 v 이퀄 c분의 i 제로로 우리가 놓을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 강제응답과 고용답을 구해야 돼요. 지금 직류 전원을 가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VF라고 하는 시험 강제해는 A로 놓자고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A 넣고 여기다가 A 넣었을 때 자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1차 미분하게 되면 0이지? 그치? 그래서 R C분의 1 곱하기 A 이퀄 C분의 I 제로. 여기서 뭐 A 이퀄 뭐야? R I 제로가 되겠네?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게 VF 값이 돼요. 이해되지? 그 다음 시험 고유회를 넣어야 돼요. 시험 고유회 V에는 K 곱하기 exponential ST가 되는 거고 자 요거는 S에 해당되고 요거는 RC분의 1이고 자 시험 그러니까 고용답을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거 뭐? 강제 응답 성분은 0으로 넣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S 더하기 RC분의 1 이퀄 0으로 넣어야 돼. 그래서 S 값이 얼마? 마이너스 RC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T를 넣으면 되지. 그러면 완전해는 V는 Vn 더하기 Vf가 될 거고 이 값은 A가 아니고 R 곱하기 I 제로 더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가 아니고 R C분의 1의 마이너스가 붙고 T 이렇게 되지. 여기서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예를 이용하면 자 V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원래는 t가 0보다 클 때 값이 주어져야 되는데 커패시터는 t0 t 이퀄 0 마이너스일 때의 값과 0 플러스일 때의 값이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v0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 값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다시 그 슬라이드를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완전해는 보유 응답, 보유해와 강제해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고 자, 시험 강제해는 아까 했던 것처럼 VF 이퀄 A라고 하는 임의의 상수로 놓고 풀면 되고 저걸 대입해서 풀면 되고 그래서 풀면 방금 봤던 것처럼 I0 곱하기 R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시험 고유해 같은 경우는 자,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0을 만족해야 돼. 0. 강제함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돼. 저거 주의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시험 고유회를 놓고 풀게 되면 자 S값을 먼저 구해줘야 되죠. S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RC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걸 대입하면 저렇게 되고 자 일반 해는 지금 VN과 VF의 합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K값을 구해줘야 우리가 다 구하는 거가 되고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초기 조건 V0 마이너스는 V0 플러스와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더라. 그래서 K값은 뭐 캐피탈 V0 마이너스 R 곱하기 I 제로라고 되고 그래서 완전해는 여기 아래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예제 하나를 더 같이 풀어봅시다. 이제는 숫자로 되어 있는 예제예요. 자, 지금 보면은 T = 0에서 스위치가 열려요. 그러면 스위치가 처음에는 닫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초기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 조건을 구해줘야 돼요. 초기 조건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직류 정상 상태인 것을 이용해서 제로 마이너스 값을 구하고 그리고 연속성을 이용해서 제로 플러스 값과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제로 마이너스일 때에 혹은 0보다 작을 때에 회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풀면 되죠. 직류 정상 상태인 경우에 커패시터가 아니라 인덕터가 있구나. 인덕터는 단락회로로 우리가 단락된 도선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지금 여기 제로 마이너스일 때는 이게 단락된 도선이 되는 거고 이거를 남겨놓고 이렇게 표현해놨구나. 보면은 지금 양변에 걸려있는 전압이 0이라고 봤어요.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 단락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회로에서 그러니까 왼쪽 회로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I라는 전류가 흐를 텐데 지금 여기서 지금 I라는 전류가 가다가 일로 갈지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렇죠? 고민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 이쪽으로는 이상적인 도선이고 여기는 어쨌든 저항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모든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흘러요.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저항이 있고 아래쪽으로 가면 저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두 다 이쪽으로 흘러. 아래쪽으로 흘러. 그래서 회로 해석이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회로가 돼요. 양쪽 회로가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간섭이 없어요. 독립된 회로로 보면 돼. 그래서 왼쪽 회로는 지금 12V의 2옴의 저항이 있는 그냥 싱글 루브로 보면 되고 오른쪽 회로는 4옴 저항에 16V 전압원이 있는 싱글 루브를 볼 수 있어요. 저항이 0인 도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그 옆으로 그러니까 서로 간섭이 있으려면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전류, 이쪽으로 넘어가는 전류가 나누어지면 오른쪽 회로가 왼쪽 회로 입장에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쪽에서는 이쪽 회로가 안 보여. 네, 보이지 않는 경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 회로에서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회로예요. 그러면 이 회로 따로, 이 회로 따로 보면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좀 되게 까다로운 경우라서 그러니까 예제로 갖고 왔는데 이런 경우만 잘 구분해내면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다른 학생들도?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저 노드에서의 해석이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냥 단순하게 IL이라고 하는 게 I1과 I의 합으로서 그냥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전류 얼마? I의 전류 6A. 그리고 여기서의 전류 얼마? 4A. 16V의 4옴이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10A가 되더라. 라는 거지. 자, 그러면 T가 제로 플러스에 대한 거예요. 자, 제로 마이너스일 때 값이 지금 10A가 되는 거고 제로 플러스일 때 값도 10A도 우리가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뭐 그거는 그런 얘기고 문제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회로가 열렸죠. 스위치가 열렸어. 열렸으면 이제 이쪽 회로가 없어진 거지. 남은 건 뭐 여기 있는 요 회로인데 자, 회로에 어떤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전류값이 달라져요. 달라지면 이의 입장에서는 외부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될 거고 외부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유지하게 될 텐데 그래서 자, 회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전압원과 저항 하나, 인덕터 하나가 있는 회로로 간략화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뭘 써야 될까? KVL을 써야겠죠? 그치? 싱글 룹이니까. 그래서 지금 DT분의 DI 더하기 EI 그러니까 그쵸? 예. 여기서의 전압값 이것도 얘기해 줘야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긴 마이너스지. 그래서 자, 전압 강화가 2개 있고 전압 상승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나는 이렇게 지금 전류 방향을 볼 거거든. 왜냐면 I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DT분의 DI가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긴 해요. 지금 여기 1헨리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 그 다음에 EI라고 하는 게 저항에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 그리고 둘 다 전압 강화. 그리고 12V가 전압 상승에 해당되는 거라서 오른쪽에 쓰여져 있어요. 자, 우리가 뭘 구한 거예요? 1차 미분 방정식을 구했죠? 이제 해야 될 거 뭐?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을 구해주면 돼요. 강제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자, VF가 아니지. 여기서는 전류죠.
if를 a라고 하는, 자, 여기 지금 임의의 그러니까 지금 상수로 되어 있으니까 임의의 상수를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if 값을 지금 a라고 잡게 되고, 자, 그 a 값을 여기에 대입해주면 돼요. 대입해주면 1차 미분하게 되면 0이 되는 거라서 지금 0, 그 다음에 여기 2 if니까 if 대신 a 넣으면 2a equal 12가 돼.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6인데 이게 결국은 v가 아니라 if에 해당되는 값이 6. 자, 그럼 그 다음에 고유응답 구해야 되죠?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걸로 고유응답을 놓는데, 자, 주의해야 될 거 다시 강조하는 거, 자, 여기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준 후에 풀어줘야 돼요. 자, 저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에 대입하고 여기에 대입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풀다 보니까 그냥 S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더라. 그래서 S 더하기 2 이퀄 0이 되죠.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그 값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니 완전 해가, 자, 이와 같은 해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써야 돼? 뭘 써야 돼? 초기값. 우리가 앞에서 구해놨었잖아, 초기값. 자, 요걸 써야겠지? 요게 I, L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으니까. 자, 여기에 제로를 대입하면 6 더하기 요게 0이 되니까 요 뒤에 익스포넨셜 부분이 1이 되죠. 그래서 6 더하기 K 이퀄 1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K 값 얼마? 4가 나와. 그래서 지금 보면 아래쪽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자, 답을 보면은 4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우리가 구한 완전해예요. 자, 요 과정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된다? 자, 일단 회로 해석을 통해서 초기값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쓰면 돼. 초기값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해줘야 돼. 구해줄 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직류 정상 상태를 쓸 수 있는 거는 직류 전원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직류 정상 상태를 고려해서 초기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회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회로 해석을 할 때 1차 미분방정식을 구하는데, 미분방정식을 구할 때 이 앞부분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로 되도록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미분 방정식이 구해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을 구해줘야 되는데, 강제응답은 시험 강제해를 이용해서 풀어줘요. 자, 직류 전원인 경우에는 이 값이 항상 어떤 상수값을 갖기 때문에, 일정한 상수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강제해도 일정한 그냥 임의의 상수라고 놓고 풀어요. 자, Vn 값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놓고 S값을 구해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디냐? S값을 구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K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초기 조건을 이용해주면 되더라라는 거예요.